퇴직 후 5개월 아내 몰래 대리운전 시작한 58세 남성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잘 나갔던 중간 관리자였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새벽 컵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했던 50대.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40대, 50대에 무직이 되면 단지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심지어 건강까지 급속히 무너지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례 점점 더 늘고 있는 거 느끼시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후회가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아내는 끝까지 말리지 않았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이만섭 씨는 올해 58입니다. 중견기업에서 26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당시에는 생산기획팀 부장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수 300명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로 성실하게만 다니면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그는 잦은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희망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연말 보너스를 포기한 대신 위로금 2천을 더 받았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하던 아침 시간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마음에만 담아두던 책을 꺼내 읽고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내도 처음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아무리 아껴 써도 생활비는 매달 35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졸업했지만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었고 딸은 서울에서 자취 중이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남은 퇴직금은 어느덧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다간 1년도 못 버티겠구나. 그제야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한 번 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청소 도우미 쉬게 하면 어때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취업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58세시라면 솔직히 사무직 재취업은 어렵습니다. 기술직 쪽으로 전향하시거나 일용직도 고려하셔야 해요. 그때 처음 작업복이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삿짐 센터에 나가게 된 그는 처음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몸을 움직이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팔에 멍이 들고 무릎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걸 내가 앞으로 계속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그는 다시 그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상의 검정 하의, 주머니엔 장갑과 물티슈, 진통제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작업복이 이제는 그의 몸에 자연스럽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까지 나와 작업복을 털어줍니다. 다치지 말고 와요. 우리 같이 버텨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손끝이 굳어져 펜을 오래 잡을 수 없고 허리가 시려 오래 서 있기도 힘들지만 그는 매일 일터로 나섭니다. 한 번은 이삿짐을 옮기던 중 고객이 아버지 뻘이신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려면 해야죠. 아직 애들 결혼도 안 시켰는데요. 그날 작업복에 묻은 먼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빨아도 털어도 그 먼지는 남아 있었고 그의 삶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만섭 씨의 몸은 점점 더 빨리 지쳐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밤이면 다리에 감각이 무뎌졌고 아침에 눈을 뜨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작업복을 입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늘도 다녀올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리퍼를 끌고 부엌까지 걸어 나와 있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스스로 위로하려 애썼지만 은행 앱을 켤 때마다 더는 출금할 통장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남은 돈은 1,500만 원. 아들이 최근에 공기업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말에 한동안 식탁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 나이에 어떻게 회사 다녔어? 아들이 툭 던진 말에 만섭 씨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땐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 됐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말이 아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에 다녀갔습니다. 현관 앞에 구겨져 있던 작업복을 보며 딸은 묻습니다. 아빠, 이거 세탁소 맡기면 안 돼? 만섭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물만 좀 뿌리면 돼. 땀 빼고 말리면 다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어. 딸은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낡은 작업복은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찢긴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깨 부분은 여러 번 꿰매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섭 씨는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누군가 이렇게 꿰매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아내가 주말엔 좀 쉬지 그래요라고 말하면 그는 고개만 젓고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퇴직 전 그는 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의견을 묻고 보고서를 가져오며 사인을 부탁했고 팀원들은 그를 이 부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엔 카톡도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도 언제부턴가 조용해졌습니다. 퇴직 후 2년째가 되던 해 겨울 이만섭 씨는 일을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손목에 힘이 빠져 컵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이젠 정말 쉬어야 하나? 하지만 통장 잔고는 말했습니다. 아직 그럴 여유는 없다. 그는 결국 하루 일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6일이던 일을 주 4일로 바꾸었고 그 나머지 이틀엔 도서관에 가서 전기기능사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단어들은 낯설었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자. 그가 중얼인 이 말은 아내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세탁기에 돌린 낡은 작업복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큼은 집안 구석구석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엔 우리 여행 가요. 짧게 가까운 데라도.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한텐 내가 말해주는 이 하루가 제일 큰 여행이야.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인철 씨, 올해 62입니다. 그는 과거 30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을 2년 앞둔 60세에 스스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2해만 더 채우면 연금도 더 나오잖아. 아직 젊은데 왜 나가려고 해? 하지만 박 씨는 이미 10년 전부터 은퇴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퇴직은 언젠가 오지만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첫 준비는 가계부 정리였습니다. 48세가 되던 해, 박 씨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지출의 절반이 외식비, 자녀 교육비, 명절 비용, 취미 생활 등 조절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후 박 씨는 월급의 30%를 적립식 펀드와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저축했고, 주택담보대출은 퇴직 3년 전까지 모두 상환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금융자산은 총 약 3억 4천만 원, 그중 1억 2천만 원은 절대 쓰지 않는 노후 의료자금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병원비예요.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죠. 그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박 씨의 두 번째 준비는 생활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그는 55세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늘 늦게 들어오던 박 씨가 저녁 6시에 귀가해 아내와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다니자.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내도 점점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퇴직 후 외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박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소득 구조 확보입니다. 박 씨는 정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조금 줄었지만 그 대신 매달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임대 수익으로 월 6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합산하면 매달 24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생활비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박 씨는 지출을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전기세, 통신비, 식비 등 필수 지출 외에는 행복 지출이라고 정한 금액 내에서만 소비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퇴직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직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주 3회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받지 않지만 이웃들과의 교류가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었죠. 나이 들어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법이잖아요. 박 씨는 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직장 다닐 때처럼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고 아내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아내는 꽃을 키우고 박 씨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점심은 가까운 시장에서 사온 찐만두와 국으로 간단히 먹고 오후엔 손자 돌보는 딸을 대신해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이렇게 여유롭게 살 줄 몰랐죠. 그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박 씨가 가장 신중했던 건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 유지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5천만 원 이상 지원하지 않았고
딸에게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돕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자주 말합니다. 나는 내 돈은 내가 쓰려고 평생 모아온 거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길을 잘 가면 돼. 이런 철학 덕분에 자녀들도 박 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설날, 추석에도 박 씨의 집은 시끌벅적하지만 돈 얘기, 상속 얘기, 집 해줄까 말까 하는 걱정은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 아들의 이 말이 박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2025년 박 씨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년 봄 아내와 함께 제주 한 달 살이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그동안 쓴 일기를 정리해 퇴직 준비에 관한 에세이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의 책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나로 산다. 박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건 하나예요. 퇴직은 끝이 아니고 그날 이후부터 진짜 나를 키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2025년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9%가 65세 이상이며 60대 인구만 놓고 봐도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준비 없는 은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중년층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퇴직자의 62%는 퇴직 1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했고 투자 손실이나 자녀 지원, 병원비로 빠르게 소진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퇴직자 10명 중 7명은 퇴직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명확한 노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퇴직 이후에 닥치는 혼란과 정체성 상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중장년층 비율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층 중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연금과 자산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25%가 채되지 않습니다. 즉, 4명 중 3명은 뭔가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은 일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사적 준비 없이는 퇴직 이후 곧바로 빈곤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융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글로벌 은퇴 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퇴직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은퇴 준비 플랜을 세웠으며, 둘째, 정기적인 소득 외에 추가 수익 구조를 확보했고, 셋째,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재정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을 경우 퇴직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위기를 겪을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산하노후복지연구소의 한 리포트에서는 퇴직 후 첫 2년이 경제적 추락의 분기점이며 이 시기의 선택이 노후의 20년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씨 사례가 주는 울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고 연금 외 소득원을 미리 만들고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를 정리하며 부부관계와 생활 구조를 5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반면 많은 중년층은 아직 시간은 있다. 아이들만 키우고 나면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50대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 번의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이며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일본 고령화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장기조사에 따르면 남성 퇴직자 중 퇴직 후 3년 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비율이 58%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고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 무너진 경제적 기반, 정체성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내에서의 위상 변화는 중년에게 깊은 우울감을 안겨줍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서는 퇴직 후 부부 갈등이 급증하는 원인을 묻자 남편의 무기력과 경제적 기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란 돈의 문제 이전에 태도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퇴직이라는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추락의 시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퇴직은 겪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노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철 씨처럼 준비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은퇴 이후를 걱정만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활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매달 얼마를 쓰는지,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특히 퇴직 전후의 시기에는 수입이 갑자기 끊기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노후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제2의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소득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50 캠퍼스를 통해 만 50세 이상 시민에게 재취업, 사회공헌, 창업,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2024년 기준 누적 28만 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 제도약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만 60세 이상 시민에게 실질적인 구직 매칭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대전시도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 전주시에서는 노년생활 재설계 아카데미를 통해 고령자의 심리, 재무, 건강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런 공공 프로그램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엔 모바일 상담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나라들이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생애 현역,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에도 소득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코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은퇴자를 지역사회 멘토로 양성해 지역 내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경험을 사회 자산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체성 상실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서대문구가 이와 비슷한 인생 나눔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은퇴한 6,070대 시민이 지역 아이들과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은 단지
경제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의 회복, 삶의 보람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퇴직 전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선제적 준비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시니어 포털,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간단히 정보를 접하고 실제 참여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삶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인철 씨는 퇴직을 5년 앞둔 시점부터 매년 한 번씩 부부가 함께 노후 리허설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 달 지출을 연금 기준으로 맞춰 생활해보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나 봉사를 통해 은퇴 후의 시간을 시뮬레이션해 본 것이죠. 이런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결국엔 불안이 아닌 기대의 노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지역사회는 생각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보다 함께가 더 강합니다. 돈이 많아야 준비된 노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와 태도 그리고 연결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새벽이 묻고 오래된 커피잔에 오늘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분의 삶, 마음에 깊이 남으셨나요? 퇴직 후 준비 없이 무너져간 이만섭 씨의 인생.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 어스름 속 골목을 오르내리며 조용히 버텨야 했던 그의 날들. 반면에 다가올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삶의 구조를 천천히 정비해 나답게 나이 들어간 박인철 씨의 인생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대단한 성공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작지만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 이겨내야 했던 이만섭 씨의 외로운 새벽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박인철 씨처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조금 더 당신답게, 조금 더 웃으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62세가 되자마자 통장은 비어 있었고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연금 하나 들어둘 걸, 그 단순한 걸 왜 안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 전북 정읍에 사는 62세 이창호 씨는 퇴직 후 받은 9천만 원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월세 식비 건강보험료로 통장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5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연금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늦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50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50대에 연금 펀드를 시작한 사람들,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 오래된 아파트 천장 구석에 핀 곰팡이 자국이 점점 퍼져가던 지난 겨울 66세 김상국 씨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장 아직도 1990년대 시공 당시 그대로인 낡은 벽지 위로 물기가 퍼지듯 얼룩이 자라났죠. 김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는 10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건설회사에 입사한 후 35년간 현장을 누비며 일했고 57세 때 이사 승진은 놓쳤지만 그래도 부장으로 퇴직했다는 자부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비교적 후한 편이어서 퇴직금도 2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퇴직 직후엔 아내와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며칠간 바닷가 리조트에 머물며 이제 우리도 좀 쉬자라고 웃었고 은행 직원이 추천한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 상품에 돈을 넣고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땐 시중금리가 3% 초반이었고 은행에서도 요즘은 안전한 게 최고라며 자주 연락을 줬습니다. 퇴직 첫 해에는 하루 3끼 외식도 해봤고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100일 사진 촬영비며 돌잔치 경비까지도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장남 부부는 맞벌이라 바쁘다며 아이를 자주 맡겼고 그때마다 김 씨는 즐겁다고 말했지만 체력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퇴직 3년 차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 사이 물가는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 월 200만 원으로 넉넉하던 생활비가 이제는 250만 원도 빠듯했고 아내의 고혈압 약과 본인의 정기 건강검진 비용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 교체하려다 보니 200만 원이 훌쩍 나갔고 안방 화장실에 곰팡이가 번지며 전체 타일 공사를 부르자 견적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집 고치는 데 쓰는 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평소 알던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금액이 고지서에 찍혀 나왔습니다. 서류엔 월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내야 하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예금, 이자가 금융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 씨는 그제야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늘어났고 예금 통장의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퇴직금 2억은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일부는 손주들 돌봄, 비용과 아파트 수리, 생활비, 명절 경비 등으로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돈을 계속 불릴 방법이 있었을까? 그때 누가 좀 알려줬더라면. 김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펀드나 주식이라는 말에 무조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야. 나이 들면 그냥 안전하게 예금에 넣는 게 최고지.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행했으며 아무도 그게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그의 부엌 천장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이사를 갈 수도 고칠 돈도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엔 손주 돌보는 게 행복했지만 지금은 체력적으로 감당이 어렵고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머리가 아파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는 몇 달 전 몰래 부부의 금융 자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남은 예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그것도 정기예금 해지 시 수수료가 붙는 상태. 국민연금은 한 달에 68만 원, 그마저도 둘이 쓰기엔 빠듯한 액수입니다. 아내는 요즘 가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 퇴직할 때 그 돈으로 뭐 하나? 사놓을 걸 건물 말고라도. 그땐 왜 다 예금만 넣었대? 그 말에 김 씨는 대꾸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식탁에 앉아 벽 쪽에 번지는 곰팡이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인터넷을 뒤져 연금저축, ISA, IRP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고 그땐 왜 몰랐을까라는 후회를 매일 반복합니다.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은행 창구 앞에서 괜히 번호표만 뽑았다가 돌아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뭔가 시작할 수는 있을까? 이 말은 최근 그가 아내에게 건넨 말 중 가장 조심스러웠던 말이었습니다. 김상국 씨는 그날 이후로 동네 도서관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지하 1층 금융 코너에 먼지가 쌓인 책들이 줄지어 놓인 곳. 그는 처음으로 50대 이후 절세,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연금저축펀드, ISA, IRP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고 처음엔 모든 문장이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퇴직 직전에 이걸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 가능, IRP 퇴직금 넣을 수 있음, ISA 비과세 혜택 5년 이상 유지시 유리. 이런 메모를 다시 집에 와 아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요즘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연금이라는 걸 조금씩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나이에 가능한 거야? 연금은 젊을 때부터 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 김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책에서도 유튜브에서도 50대도 늦지 않다고 말했지만 막상 내 나이를 생각하면 이미 손해본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지역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자 젊은 직원은 처음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3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만드세요. 그 말에 김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그동안 너무 늦게 알았지 뭐예요. 직원은 김 씨의 상황을 듣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 분리과세, 복리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은행에서 설명을 들었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 승진 누락되던 날보다 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식탁에 앉아 부엌 벽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 곰팡이 좀 봐. 사람 기운 빠지게 생겼네. 우리 이 집 좀 손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돈 있긴 해?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은 예금으로 고치려니 불안했고 그렇다고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당장 고치는 건 좀 미루자. 대신 그 돈 연금 펀드로 돌려보려 해. 내가 계산해봤는데 15년 정도는 불릴 수 있더라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야 우리 말년이 달라지지 않겠어.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믿어볼게.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다음 주부터 평일 오전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강의실엔 자녀 결혼자금 걱정, 병원비 부담, 국민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김 씨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남은 예금 중 일부는 연금저축 계좌로 옮긴다. 세액 공제를 챙기면서 10년간 유지할 수 있게 월 불이백을 최소한으로 조정한다. ISA 계좌는 안정형, ETF로 나눠 투자하고 단기 수익보다 장기 복리를 노린다. 그리고 향후엔 상황 봐서 주택연금도 고려해본다. 그가 직접 쓴 메모장에는 그렇게 한 줄 한 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글씨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노후에 대해 불안이 아닌 준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밖에 자주 나가시던데.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배우고 살아보려 한다. 너희한텐 손 안 벌리고 우리 둘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아들은 그 메모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멋지세요. 그날 밤 김 씨는 부엌 천장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은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어쩐지 그 얼룩조차도 달리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다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윤창열 씨, 현재 68세.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25년 된 아파트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집 안 구석구석엔 손이 많이 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 탁자 위에는 2025 대한민국 시니어 재무설계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중소제조업체의 회계팀장으로 일했고 퇴직 당시 연봉은 4,500만 원 남짓,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8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저는 53살 때부터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했어요. 퇴직금은 IRP로 넘기고 남은 자산은 ISA에 분산했죠. 그때는 사실 뭘 많이 알았던 건 아니고 그냥 불안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 씨는 회계팀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내 임원들의 퇴직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고통받는 상무, 자녀 유학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고 빈 통장만 남은 이사, 그리고 퇴직 후 사무실을 차렸다가 몇 년 못 가 문 닫은 부장까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안 그래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준비한 거죠. 그는 50대 초반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연금저축에 불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그걸 왜 하냐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히 쌓았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몰랐지만 불입 내역을 보고 회계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퇴직 후 그는 퇴직금의 70%를 IRP 계좌로 이동시켰고 이 중 일부는 채권형 펀드, 일부는 글로벌 배당 ETF에 분산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ISA 계좌에 넣어 단기성과 장기성 자산을 적절히 배치했죠. 중요한 건 돈이 통제 가능한 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매달 흐름이 생기도록 구조를 짰어요. 그 결과 68세인 현재 윤 씨는 매달 국민연금 82만 원에 더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총 180만 원가량의 현금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300만 원 내외로 필요할 때마다 여행비로 활용하고 있죠. 물론 윤 씨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 자산은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예금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윤 씨의 삶이 특별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는 돈이 어디에서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생활비를 계획했고, 소비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부부는 매년 봄이면 전국 벚꽃 명소를 찾아 3일에서 4일간 짧은 여행을 떠났고, 손주 생일이 다가오면 조용히 10만 원짜리 책 선물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크게 쓰진 않아요. 대신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윤 씨가 강조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투자의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자산이 매달 내게 현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에게도 아파트보다 연금 펀드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말해요. 친구 엄마들은 다 갭 투자한다고, 왜 우리는 안 하냐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부는 갭 대신 갭 없는 삶을 선택한 거라고. 윤 씨는 얼마 전 연금 계좌의 15년 누적 수익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저축은 원금 대비 1.7배, IRP는 1.5배, ISA는 연 5% 내외.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고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소박한 수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내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에요. 윤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점심 전엔 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오후엔 아내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듣고 저녁엔 책을 읽거나 유튜브로 경제 뉴스를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불안을 미리 분산시켜 놓은 거죠. 그게 연금 펀드였어요. 그가 사는 집은 여전히 2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곰팡이 핀 부엌 천장은 없습니다. 몇 해 전 여유 자금으로 부엌과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그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말합니다. 이 공간이 곧 내 연금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나가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죠. 그게 진짜 노후 아닐까요? 윤 씨의 인생은 누구보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현명한 준비를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0대라는 시간에 내려야 했던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 말, 단순한 불안 조장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뒷받침되는 현실입니다. 국내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은 은퇴 후 소득이 퇴직 전 소득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국민연금과 예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층 상대 빈곤율이 40%를 초과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 중 고령자의 소득이 중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노인이 되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고령 금융 보고서에서는 예금 자산에만 의존한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금 자산을 주력으로 보유한 집단과 투자형 연금 자산을 포함한 집단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높은 정신건강 만족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리 구조의 장기 금융 상품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소비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씀씀이가 계획적이 되고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최근 세계은행 월드뱅크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노후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보장된 고령자일수록 의료비 지출의 불확실성이나 자녀 부양 압력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활의 질이 객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리타이어먼트 인컴 시스템즈 관련 보고서에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은퇴자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환산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은퇴자, 수입 구조와 생활 만족도, 의료비 스트레스 지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 중 하나는 미래 자산 고갈에 대한 공포이며, 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흐름 구조와 훨씬 더 관련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금 펀드나 IRP, ISA와 같은 금융 상품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라는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를 늦게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는 줄고 세제 혜택도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도 50대 이후 연금계좌 진입자는 소득 공제율은 낮지만 운용 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엘더 퍼넨셜 플래닝 보고서에서는 50대 이후 연금 펀드를 시작한 은퇴자들 중 복리 수익률이 연평균 5% 이상 유지된 경우 25년 이상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윤창열 씨와 같은 사례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근거입니다. 더불어 연금 펀드를 포함한 세제 혜택형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은퇴자에게 과도한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 장기 빈곤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제우대 계좌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 소득 보전 전략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이런 구조를 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분석도 병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50대인 분들은 앞으로 최소 30년을 더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30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이 가만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바뀌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노후에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이유, 바로 이 통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좌만 만들고 방치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불입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10만 원도 부담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생활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절세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어 노후의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금융자산을 절세계좌로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50대라면 계좌만 잘 활용해도 월 생활비의 최소 20%에서 30%는 보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적 조치 외에도 지금 거주 중인 주택이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방이 많은 아파트에 혼자 혹은 부부만 살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줄이고 그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어르신 맞춤형 주거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이사비와 중개비를 지원하며 보다 관리가 쉬운 소형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금융 상담소를 운영해 고령자 대상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는 시니어 금융건강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연금, 절세, 부채,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금융 솔루션을 안내하고 있고 대전시도 노인 금융안심 상담소를 통해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실질적인 금융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시청,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년 재무설계 프로그램도 매우 유용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재무설계협회 등의 협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연금, 세금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답게 노후 자산 흐름 관리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산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충동적 투자나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며 한국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유사한 맞춤형 고령자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ECUR이 액트 2.0이라는 법을 통해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복리 운용의 장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겐 기본 납입 한도 외에도 추가 적립 캐치 마이너스업 컨트리뷰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늦게 시작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레지스터드 리타이어먼트 인컴 펀드 RRIF 제도를 통해 고령자에게 세금이 연기된 계좌 운용 혜택을 주며 일정 기간 이후 연금처럼 인출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모두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자산의 액수가 아니라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흐름을 만드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한 달 10만 원씩이라도 불입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아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재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떠나간 자리엔 후회가 남고 작은 준비가 남긴 자리엔 평온이 깃든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곰팡이 낀 천장을 바라보며 왜 그땐 몰랐을까 하고 후회했던 김상국 씨의 이야기. 퇴직금 5억 원이 3년 만에 사라지고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두려워졌던 그분의 현실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작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준비했던 윤창열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 흐름 속에서 손주에게 책을 선물하고 아내와 도자기를 빚으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의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라 해도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흐름 있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가난과 불안이 아닌 작은 여유와 따뜻한 안정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만들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라도 찾아가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여러분의 노년이 누구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0년 직장 다니고 퇴직했는데 지금은 월세방에 혼자 삽니다. 아들 결혼에 보태주려고 퇴직금을 몽땅 줬거든요.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58세 이기호 씨. 퇴직 직후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9천만 원 전액을 내어줬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도권으로 떠났고 남겨진 그는 지금 치과 치료도 미루며 하루 두 끼만으로 버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가 힘들까봐 본인의 노후를 한참 뒤로 미루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사랑, 정말 안전한 투자일까요? 대한민국 50대 부모님 중 절반 이상이 자녀 지원 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에게 모든 걸 쏟은 후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나도 지키고 자녀도 존중받는 단 한 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낡은 간판 아래 용인에 국수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열었던 주인공은 당시 62살이던 강영태 씨.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60세에 정년 퇴직을 했고 33년간 모은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강 씨는 그 돈의 절반을 작은 음식점 창업에 투자했죠. 직장 생활 내내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내 이름 걸고 장사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강 씨는 은퇴 직후 둘째 딸이 다니던 대학 근처에서 국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와는 함께 장사하자고 이야기했고 큰딸은 자영업에 반대했지만 막내 아들은 아빠가 하시고 싶다면 해보세요라며 별 생각 없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첫 달에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몰려와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3개월이 지나자 손님은 반토막이 났고 6개월이 되자 하루 매출 10만 원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배달이랑 마케팅 없으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이라도 좀 하시든가요? 막내 아들이 툭 내뱉은 말 한 날, 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10년 된 버튼식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했지만 가게 임대료 150만 원과 재료비 7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자 강 씨는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TV도 없고 간판은 비 오는 날이면 일부 글자가 꺼멓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누가 봐주는 사람은 드물었죠. 강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주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당신 퇴직할 때는 다들 부러워했잖아. 이 나이에 창업도 하고 멋있다고 그 말을 하며 슬쩍 돌아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취직을 미루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나섰고 큰딸은 첫 아이 육아 때문에 친정 도움을 자주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가게가 적자라는 말을 자식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하냐, 다들 사는 게 바쁜데. 그는 그 오래된 휴대폰으로는 알림 앱도 안 떠 하루 매출은 작은 수첩에 손글씨로 적어두곤 했습니다. 2025년 1월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500만 원도 안 되는 은행 잔고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신이 하자며 밀어붙였잖아. 애들 대학 다 보내느라 모은 돈 이제 뭐로 살 건데? 아내의 말에 강 씨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그날 이후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봐요. 전화가 올까 딸이나 아들이 밥 한 끼 먹자고 연락해 올까 싶어서. 근데 없어요. 문자도 없고 카톡은 안 해요. 그렇게 며칠씩 아무 연락도 없을 땐 그냥 사람이 작아져요. 내가 아버지이긴 한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강 씨는 그 오래된 폴더폰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구식이라고 하겠지만 그에겐 가족과 연결된 마지막 끈 같은 존재입니다. 가게는 사라졌고 돈도 없어졌지만 휴대폰을 열면 아직 가족 이름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간신히 붙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강 씨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무료 재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퇴직 후 창업으로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육아 비용이 함께 얽히면 노후 자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상담사는 그렇게 말하며 현재 자산 상태와 지출 패턴을 점검해줬고 강 씨는 그제야 지금 매달 적자가 70만 원 가까이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진짜 얘기 좀 하자. 그 문자는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딸네 집에 가 있었고 집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는커녕 연락 한 통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연락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연락을 기다리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더 속상해요. 강 씨는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퇴직 이후엔 모두가 각자 살아남느라 바빴고 무심코 전화해도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말 대신 멍하게 벽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한 달만 언니 집에 좀 다녀올게.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 너무 답답해. 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 폴더폰을 열면 자식들 사진이 있었고 가게 매출이 좋았던 날엔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진도 문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폰을 접고 펴는 행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혹시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인데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에 강 씨는 그럼 하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오라는 말 하나에 기뻐해야 할 만큼 그는 이미 스스로를 비워낸 상태였습니다. 돌잔치 날 가족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강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별다른 호출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다가 아내가 부른 덕에 겨우 사진 한 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연락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도 줬고 결혼 비용도 보탰고 심지어 내가 망해가는 걸 자식들에게 끝까지 숨겼죠. 근데 돌아온 건 침묵이더라고요. 요즘 그는 서울에서 일하는 막내 아들이 보내준 중고 스마트폰을 받아 카카오톡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뭘 잘해봐야 하나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3년 전 가게에서 쓰던 하늘색 앞치마를 옷걸이에 걸어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치마 주머니엔 가게 마지막 날 장부 그리고 접힌 채로 오래된 휴대폰 한 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그 안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일부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세 여성 윤정순 씨. 그녀는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학원비를 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죠. 하지만 윤 씨는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은 너희 몫이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자주 해왔다고 합니다. 윤 씨는 평소 가계부를 매일 기록하던 습관이 있었고 40대 초반부터 노후 대비를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도 대기업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급식조리사, 청소미화원으로 전전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월 평균 12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수입 중 30%를 꾸준히 적립식 예금과 지역 농협 정기적금에 나눠 저축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또 올 수 있겠구나 싶어 서울시 연금형 전세주택제도를 활용해 50대 중반엔 전세금도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차량비 등 그 흔한 부모 지원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결혼식 때는 식대 50만 원을 직접 지불하며 내 돈은 내가 써야지, 너희 결혼은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 말에 섭섭했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방식에 점차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65세가 되던 해 총 자산 1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나누어 월 30만 원씩 수령 가능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치면 매달 92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간헐적인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구해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도 유지하고 있죠. 지금도 하루 1시간은 공원에서 걷기,
주 2회는 주민센터 건강 강좌 수강, 일주일에 1번은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출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엔 직접 기른 상추에 밥을 싸먹고 점심엔 마을 회관에서 제공하는 중식 도시락을 받아 먹습니다. 저녁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녀의 집엔 커다란 TV도 없고 최신 휴대폰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 흔한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지지 않습니다. 자녀와는 2주에 한 번 통화하고 명절엔 얼굴을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연락 안 한다고 삐칠 일이 뭐 있어요. 나도 바쁘고 애들도 바쁜 거죠. 그 대신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25년 초 윤 씨는 파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문맹 탈출 교실에 참여하면서 카카오톡과 온라인 뱅킹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지만 지금은 무인 민원 발급기도 혼자서 잘 사용하고 손주들 사진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엔 뭐든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 불편한 게 나한테 오니까. 이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진짜 든든해요. 윤 씨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동네 작은 카페에서 5060 생활계획 모임이라는 이름의 자조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매달 노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게 구조, 병원비, 식비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식한테 뭐 요구 안 해요. 오히려 서로 조언하면서 다음 달은 병원비를 이렇게 아끼면 좋겠구나 하고 배워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죠. 윤 씨는 작년부터 파주시가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2일 지역 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 안전 지도를 하는 일인데 월 30만 원의 활동비도 나오고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쓸모 있다고 느껴질 때 제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하얀 모자를 쓰고 아이들 곁을 지킵니다. 윤 씨의 삶은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엔 철저한 준비, 뚜렷한 경계,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든 이 68세 여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단단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두 사례는 어쩌면 극단적인 대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노후 현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퇴직금을 털고 가족을 위해 가게를 차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우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전체 대비 약 31.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 창업한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2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로는 초기 투자금 부족, 매출 감소, 체력 저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가족과의 갈등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에 나선 60대 중 64%가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70% 가까이는 자녀 지원이 병행되어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자신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미리 계산해 둔 고령자의 경우 은퇴 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자산 유지가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 자료에서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고령 부모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었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20시간 이상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 결혼 및 주거 비용을 지원한 뒤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구 중 60%가 은퇴 후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후 재정 계획을 명확히 세운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울감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유지된다는 이들의 특징은 단순했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나는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유도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서적 유대는 경제적 도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반전이자 진실이죠.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창업 실패자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비율은 전체 대비 2.3배 더 높았고, 이들 중 약 35%는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감도 함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고립된 노후, 실패한 창업, 단절된 관계.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오지 않고 늘 함께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자녀와의 경계 설정, 삶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는 존재로 남고 싶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관리할 줄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경계의 설정입니다. 자녀와 나 사이의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만 비로소 나의 노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50재단을 통해 은퇴 후 생애 설계, 재무관리, 일자리 재연결까지 전방위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1:1 재무 상담, 창업 교육, 사회공헌 일자리까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중장년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노인 자조 모임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의 경우 중장년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 심리 상담과 함께 가족관계 회복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서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역과의 연결입니다. 복지관, 평생교육원, 주민센터의 활동을 단순한 노후 여가로 여기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는 60마을학교를 통해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동년배 강사로 활동하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쓰게 될 때 노후는 고립이 아닌 확장의 시기가 됩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면서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근로 기회를 민간 기업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GENERATIONENHAUS 세대 통합 하우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들이 아이 돌봄, 마을, 상담 등 지역 사회 역할을 맡으며 월 소액의 활동비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델은 단순히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 회복,
가족 의존도, 축소, 건강 유지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노년기 자기 결정권을 제도화해 부모와 자녀 간 재정 분리를 명확히 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생계에 관여하지 않도록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유사한 맥락으로 노년기 생활준칙 캠페인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강원도 원주시는 나의 돈은 나의 몫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노인 대상 금융교육, 자산관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 만족도는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노년기는 단순히 쉬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가장 나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몫을 지키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중심을 다시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노후의 자존감, 인생의 마무리를 모두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을 펴니 텅 빈 줄 알았던 그 안에 내 이름이 남아 있었다. 지켜주지 못한 시간은 흘렀어도 이제라도 나를 안아주기로 한다. 여러분, 오늘 만나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가족을 위해 퇴직금을 털어 창업했지만 결국 무너져버린 인생 앞에서 매일 오래된 휴대폰을 바라보며 연락을 기다리는 강용태 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고요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반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윤정순 씨. 그녀는 지금 크진 않지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되 나를 잃지 않는 준비, 누군가를 돕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준비, 그리고 자식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 위한 단단한 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노후는 그저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식사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존엄,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노후는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씩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남은 건 고장난 세탁기 5대였습니다. 은퇴 후 첫 도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인 세탁소 창업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기계만 돌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 혹하신 적 있나요? 부산에 사는 58세 박성훈 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하고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처음엔 너무나도 달콤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앱으로 관리되어 하루 1시간만 신경 쓰면 월 300 벌 수 있어요. 설명회, 상담, 계약, 오픈까지 단 한 달.
그런데 기계가 고장나기 시작한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4시간 무인이라던 매장은 이제 매일같이 달려가야 하는 고장 대기소가 됐고 결제 오류, 누수, 고객 항의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본사에 문의하면 그럴 수 있다는 답만 돌아오고 계약서엔 모든 책임은 점주라는 문구가 조용히 박혀 있었죠. 지금도 수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누구나 쉽게 돈 버는 무인 창업에 속고 있습니다. 다들 한다니까 안 하면 손해일까봐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퇴직금은 실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이 영상은 그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멈출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덜 아픈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창규입니다. 올해 64시고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봄, 저는 32년간 다닌 대기업에서 부장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5억 2천만 원. 저보다 먼저 퇴직한 동기들이 대부분 아파트 한 채를 사거나 상가에 투자할 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국민연금에 더해서 조용히 살자고 했지만 저는 자꾸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만히 있다는 건 뭔가 쓸모가 없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직장 다닐 땐 회사가 나를 불러줬지만 퇴직 후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지나가며 농담처럼 아빠 요즘 운동화만 닳겠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하루에 2~3시간씩 산책만 했거든요. 그때 신던 운동화가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낡은 운동화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저는 무인 창업 설명회를 처음 갔습니다.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사무실에서 젊은 상담사가 환한 미소로 말하더군요. 부장님 같은 분들이 제일 잘 되세요. 자금 여유 있으시죠? 이건 100% 자동입니다. 그의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기계만 돌아가면 된다는 그 시스템. 아내 몰래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5억 2천 중에서 2억 8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예상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거라면 나도 믿을게요. 그 말이 어쩐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2달 뒤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가 상가 1층에 저의 무인 샌드위치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깔끔했고 기계는 반짝였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며 창가에 운동화를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어 다닐 일은 없겠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QR 결제 알림 소리, 포장지 돌아가는 기계 소리, 창문 너머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무언가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죠. 하루에 15건에서 20건 정도 결제가 찍혔고 주말엔 꽤 많은 사람들이 들렀습니다. 저는 어플을 보며 매출을 계산하는 게 제 일상이 됐고 저녁 식사 때마다 숫자를 읊조렸습니다. 오늘 매출은 42만 원. 어제보다 12% 상승. 아내는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플에 알림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도 한 자릿수 매출이 계속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기계 상태를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 한 명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기계가 작동 안 해요. 카드도 인식이 안 되고요. 제가 달려갔을 땐 고객은 이미 떠났고 기계는 꺼져 있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전원을 다시 꽂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장이 반복됐습니다. 냉장 고장, 제빙기 고장, 카드 인식 오류, 기계 내부 결로 현상까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부품은 다음 주에나 입고된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출장비 11만 원, 부품 교체 24만 원. 하루하루가 적자였고 매장은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한 명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매장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그때 신었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 아직 그만두고 싶지 않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식탁에 찬 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1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세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를 제하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손해였습니다. 본사에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운영자 책임입니다. 였습니다. 무인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건 모든 책임이었습니다. 본사에선 오픈 전까지만 지원이었고 그 이후부턴 관계 없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 결제 시스템이 또 멈췄습니다. 젊은 손님 하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 목소리에 제가 더 당황했고 결국 사과만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매장에서 버티며 기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들 눈치가 보여 집에 못 들어가겠고 밤에는 아내 표정이 떠올라 매장에 눌러 앉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의자에 앉아 몰래 꺼낸 통장 앱을 봤습니다. 잔고는 7천만 원대 초반, 처음 투자금이 2억 8천, 본사 로열티와 부품 교체, 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1억 이상. 이제 남은 건 카드 대금 독촉 문자와 매달 100만 원 넘는 신용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땐 내가 언제 이렇게 되겠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젠 너무 잘 압니다. 그 후로 아내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뭐 점심은 먹었어? 응, 대충 처음엔 물어보던 아내도 점점 아무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찬 국과 굳은 밥이 올라오고 말없이 먹는 저를 향해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하자.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운동화 끈을 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길을 걷는 동안 갑자기 바닥이 울컥울컥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낡은 운동화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작은 끊어짐이 마치 지금 내 상황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다. 같이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요즘 힘들어요? 괜찮아. 그냥 좀 정신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썼다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운동화를 벗고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운동화를 다시는 신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그 운동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사과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매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멈췄다는 알림도 무시했고 고객 민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러 구청에 들렀을 땐 앞에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매장을 정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창문에 붙어 있던 가격표를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손엔 운동화 끈을 다시 묶던 기억, 어플 매출 알림이 울릴 때의 짧은 환희, 아내의 무표정한 식탁과 딸의 눈물까지 모든 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기계는 중고업자에게 헐값에 넘겼고 보증금 일부는 공제됐습니다. 남은 건 마이너스, 잔고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침 배송 알바를 하죠. 새벽 찬 바람에 운동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젠 닳고 다른 그 운동화를 신은 채 팍스를 나르고 계단을 오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오를 때면 마치 제 인생을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섞지 말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용필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죠. 저는 한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다가 만 61세에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손에 쥔 퇴직금은 약 4억 6천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 역시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퇴직 몇 년 전부터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단 하루라도 쉬는 날이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써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퇴직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줄이되 이어가는 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습니다. 고깃집, 커피숍, 무인 편의점.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창업 설명회는 멀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이 나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내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 저와 아내의 일주일 식비, 공과금, 병원비, 이동비를 항목별로 분석했습니다. 기록을 통해 월 170만 원으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소비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건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퇴직 3년 전 저는 용산구의 아파트를 팔고 불광동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2억 가까이 차액이 생겼고 그 돈은 고스란히 금융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사 후 아내는 처음엔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 내 집에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하루 30분은 동네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세 곳의 포털에서 경제 뉴스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문해 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요즘은 50대 이상 분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이지만 저는 그보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라는 말에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17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소액으로 투자한 우량 배당주에서 연간 약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출은 철저히 현금 흐름 안에서 관리하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큰 만족은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참 좋아졌습니다. 직장 다닐 땐 늦은 귀가, 술자리, 출장으로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하루 세 끼를 같이 먹고 마트도 함께 가고 가끔 영화도 봅니다. 작년엔 결혼 35주년을 맞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비싼 호텔은 가지 않았고 조용한 민박에서 2박 3일 머물렀죠.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당신이 참 고맙다고 느껴져요. 퇴직 후 첫 3년 동안 저는 돈을 불리는 법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주변에선 비트코인에 투자해 몇 억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매달 수백을 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과 건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작년 겨울 대학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신용필. 넌 참 심심하게 산다. 뭐 그렇게 절약만 하냐?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심심하게 사는 대신 불안하지 않게 살고 있어. 지금 저의 일상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 점심엔 소박한 식사,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의, 밤에는 아내와 TV를 보거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사한 일을 한 줄씩 씁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줌. 산책 중 개나리를 봄.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문제없이 잘 처리됨. 작은 일상이 쌓여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와 말하더군요.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퇴직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두 번째 삶의 시작이란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사례처럼 퇴직 이후 전 재산을 투자해 무인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청의 고령층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